예, 오늘은 여기 모 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저희 국민의힘 완전 난장판입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갈등이 있느냐를 묻는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자들한테. 근데 제가 코멘트를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뭔가 좀 이제 당내에 좀 우려스러운 움직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책 방향에 있어가지고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가지고 그 구성원들 간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지율이 30%에 근접했다가 다시 이제 또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그 조급함이 좀 사람들한테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보수가 대선에서 이기 어렵다라는 그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힘이 당으로서 어쨌든 그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45대 뭐 한 52 이렇게 이제 긍정 부정 나오는데, 긍정이 44, 45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에도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아직까지 40%나 지지해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 긍정 지지율과 부정 지지율이 7, 8% 차이 나지만은 더 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부정평가의 매우 못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던 조사에서는 매우 못함이 36%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 정도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36%가 매우 못한다라고 한 거는 이미 이제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응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정당이 담아내가지고 선거 승리 이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당을 깨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당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뭐 이해운 의원이나 아니면 뭐 조은희 구청장, 나경원 의원 같은 여류 정치인들, 그리고 김선동 사무총장이 사퇴하셨거든요. 김선동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제 친한 형님이죠. 오신환 형님,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나 박진 의원 같은 현역 의원들 언급도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빅카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현재로서는 아주 적극적인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그 아까 언급됐던 분들이 이제 경선을 치를 개연성이 높은데, 김상훈 의원이 이제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김상훈 의원 잘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대구 서구에서 이제 3선을 하셨고요.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굉장히 골고루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선 관리 측면에서의 잡음, 편향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파격적인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참여해야지만이 이제 경선이 흥행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서울시장 나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제 제가 박찬종 변호사 하는 방송에 가가지고 하도 박찬종 변호사가 저한테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봐가지고, 경선이 벌어지면은 그 안에서 제가 당연히 나가가지고 제가 겨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상황을 봐야지요. 예,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좋은 후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돕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가 나가가지고 어떤 경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진짜 서울을 위해 가지고 비전 놓고 겨루겠다 그러면은 나가야 되죠. 개인적으로 이제 돈도 많이 들고요.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는 제가 이제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 그런 선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상황이 되면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죠. 여기 생생정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비토하는 정서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닙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강경보수의 어쨌든 그런 득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강경보수가 득세하게 되면요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모습 되돌아갔을 때 과연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쩌면 대선 경선할 때까지도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인적 보강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선동 사무총장이 그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서 이제 용퇴를 했고, 지금 지적되는 것이 이제 비대위원들의 발언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들이 보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야당에서 최고 비대위원들이 하는 말들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예, 거의 그러다 보니까 대여 어떤 전선에 있어가지고 정책면이나 정치면에서 투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비대위원들이 뭐 그 김재섭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정원석 비대위원 전부 개개인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동그란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원탁이라고 하죠. 원탁에 앉아가지고 발언해가지고 그 수많은 기자들이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기자들이 딱 기사로 뽑아내기 알맞은 말을 던지는 것, 그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랑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할 때부터 저희는 진짜 바른미래당 관심 받아보려고 그 당시 제3당이었음에도 살기 위해서 5만 가지 메시지를 다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풀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그 기자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비대위원들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면 좀 나을 텐데, 왜냐하면 보좌관이나 이런 쪽에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비대위원들은 아직까지는 그 메시지 소구력이 좀 약하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원탁에 누가 앉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제 지상욱 전 의원, 지상욱 의원도 메시지 잘 내시는 분인데 또 이분도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곧 사퇴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상욱 의원도 앉아 있고, 김수민 홍보본부장 친한 동생이지만은 수민이가 그 원탁에서 메시지 내는 역할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할 때 수민이가 같이 청년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그 순번이 너무 뒤라 가지고, 그 원래 최고위원의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당대표 발언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발언하고 그다음에 당에 따라 좀 다른데 정책위의장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 최고위원 중에 최다 득표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최고위원 득표 순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태경, 그다음에 이준석, 권은희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보통 발언하다 보니까 제 발언까지는 언론에 많이 탔었어요. 근데 수민이 발언은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훈련이 좀 약간 부족하긴 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 이런 사람은 최고위원 한다 놓고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되지도 않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 기사화가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대여 메시지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방송에 제가 요즘 고정 출연하는 게 17개입니다. 일주일에. 근데 17개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것도 좀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이슈가 아주 다양하진 않은데, 월요일날 떠든 얘기, 화요일날 떠들고, 수요일날 또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걸 아무리 톤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비유도 바꿔가지고 좀 털어놓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신저를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랑 서민 교수가 굉장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발언으로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발언의 궤가 그 강경보수 하시는 분들의 궤랑은 완전하게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강경화 장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진중권 교수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메신저를 맹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삽질을 했던 게 뭐냐면은, 민주당은 논평으로 그렇게 대담한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대변인이 그 외신 기자가 자기들 안 좋게 했다 해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하면서 공격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중권 교수가 예형이라고 했어요.
이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예형이 뭔지 아시겠지만은 예형, 양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말을 하면서 권력자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다가 그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을 했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한 나라의 이제 여당이 공당의 논평으로 그 학자인데 진중권이라는 학자에게 당신 떠들면 예형같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위협적인 그 메시지를 여당이 내는데 오히려 그 칼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될 것이 진중권이 아니라 김정은을 향해야죠. 김정은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우리에게 완전 기완 전술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개성공단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 싹 씻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표류하는 공무원을 쏴 죽이고 그리고 소각하고 시신을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뭡니까? 통지문 하나 띡 보내가지고 우리가 시신은 소각하지 않다 뻥이나 치고 앉아있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정부는 또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니까 김정은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게 아예 이제 하나의 체득화된 거예요. 아 얘네는 이렇게 농락하면서 메시지를 내도 별로 반응을 안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무슨 비핵화한다고 오만 다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열병식에다 ICBM 탁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ICBM 그것도 길게 만들어 가지고 사거리 늘려 가지고 갖다 놨는데 아니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 패널도 방송 나와 가지고 굉장히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ICBM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아이템일지 모르겠지만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꼭 시험 발사를 해야 돼요. 원래 그 러시아제나 중국제 무기들 같은 것들이 우리가 소위 뻥스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1000km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쏴보면 5000km도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전투기 같은 것도 스텔스 있다 그러는데 한번 스텔스 없고 이런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결국 그런 어떤 공산권 국가들의 무기가 발표되면은 그 실험이라든지 실전 투입을 할 때까지는 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ICBM을 실제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시험 발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열병식에 그 TEL이라고 하죠. 이동식 발사대 그 트럭에 끌고 갔는데 그게 위에 ICBM이라고 써놨지. 그게 실제로 깡통인지 안에 흙이 들었을지 물이 들었을지 뭘 어떻게 합니까? 연료가 들었을지. 그게 그냥 깡통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드럼통 몇 개 이어 붙여가지고 색칠해 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꼭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시험 발사를 할 겁니다. 근데 시험 발사를 이제 곧 이제 하게 되면은 미국 대권의 교책입니다. 권력의 교책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싱가포르 회담부터 해가지고 펑크 내고 별거 다 한 다음에 결국에는 ICBM은 우리나라에 쏘려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에 쏘겠다는 의지가 있는 무기인데 그거 개발하고 있었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적 성과가 별로 없는데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잘 관리했다라고 이제 선거 때 써먹어야 되는데 만약 이거 시험 발사할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바이든이 되든 안 되든 북한은 또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저는 진중권 교수 욕할 논평에 그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북한 한번 세게 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을 못 하느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요즘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지난달 27일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니네 공동조사하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2주가 넘어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는 북한이 아무런 응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정부는 다음 스텝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저는 준비 안 됐을 걸 보고요. 글쎄요, 앞으로 좀 이런 어이없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이수혁 주미대사가 화상으로 국감을 하다가 그 사실 미국과의 지난 70년으로 앞으로 70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될 만한 발언을 했거든요. 했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요 이수혁 대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좀 봐요. 최근에 제가 강경화 장관 경질론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만약에 경질되게 되면은, 교체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되던 인사가 김현종 2차장이었어요. 국가안보실 2차장이거든요. 김현종 2차장. 근데 김현종 2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외교부 내에서 워낙 비토 여론이 강하다 그래요.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교부의 알력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잘 알고 있는 외교관 입장에서는 정권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말해보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차기 외교부 장관을 보기를 낙점해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수혁 그 대사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그 사람 의원도 했겠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제 커리어 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개념 없는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잖아요. 그리고 종전선언을 꺼내면서 그 정부 측 관계자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해놔야 나중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쪽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이게 사실 얼마나 미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얘기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선거가 한 달 내로 있고 그러다 보면은 외교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소강기를 겪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간에 본인들의 외교 정책은 본인들이 최대한 결정하고 싶을 텐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어떤 그 공동의 과제에 대해 가지고 한국이 미리 판을 세팅해놓고 이쪽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인데 이걸 대놓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수혁 대사는 실제로 저런 얘기를 국내용으로 했던지 아니면 뭐 진짜 소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특명 정권 대사 아닙니까? 대사가 원래 특명 정권 대사의 줄임말인데 특명 정권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미 동맹에 대해 가지고 국가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저게 국가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텐데 자, 국가 입장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진짜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수혁 대사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정부의 뜻과 다르게 본인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특명 정권 대사에게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외교부 외교관들이 얘기할 바로는 본국의 훈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외교관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겠죠. 가가지고 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죠.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의 본국의 훈령이 맞느냐? 한미동맹을 그렇게 이수혁 대사가 말하는 것처럼 모욕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저는 맞아도 문제요, 아니어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야당이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뭐 소음도 없고 좋네요. 다음 주에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 안전하시고요. 이제 1단계로 이제 격화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